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시원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전구 치면서 살고 있는 막 50대가 된 여성입니다. 이 나이 목도로 제가 여유 한 점 없이 힘들게 살다가 최근에 일어난 저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는 사건 덕분에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한번 올려보게 되었어요. 정말 저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단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슴에 한이 많은 여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책을 마감하면 억울해서라도 5, 6월에 서리를 내리겠다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겪었어요.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 같아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꼼꼼히 감추기만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제서야 다 털어놓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맞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아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20년을 기다려온 제 복수 끝을 함께 마무리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신다면 꼭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건물을 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온갖 고생을 다해서 겨우겨우 산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수도권의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값이 나가서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기보단 저의 외로운 노후를 대비해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서 사게 된 건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건물로 인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으니 하늘의 선물과 같은 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건물이 왜 하늘의 선물이자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축복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나이 30이 딱 되던 시기에 남편과 중매로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중매라는 게 조건만 보고 결혼은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저와 남편은 처음 자리에서 만난 순간 운명이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잘 통했어요. 대화에 오고 가는 수준도 비슷했고 서로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나 가치관 같은 것도 이상하리라 싶을 정도로 잘 맞았고 통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외모가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지만 두 번 다신 인생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전처리해서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우리 둘의 만남과는 반대로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시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집안이었어요. 세상에. 이 공간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살펴보면 미친 인간들 참 많다고 느끼실 텐데 저희 시댁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집안이었어요. 정말 제 입으로 말을 하기 쪽팔리는 것은 물론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들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남편은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셔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결혼 3년 차가 지났음에도 아직 자식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누구보다 아주버님네 이세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우리 시댁은 너무나도 가부장적이고 옛날 시대의 사상에 가진 집안이었기에 무조건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장담 노래를 불렀냐면요. 저희 남편이 둘째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당시에 지원을 단 한 푼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장남만 챙기셨어요. 저희에게 지원해줄 돈이 있으면 장남네가 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내조를 하되 큰 집을 제일 먼저 챙기라고 하실 정도였었죠. 당연히 시댁에서는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 떡하니 사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말이 엉뚱해서 어이가 없었죠. 물론 당시에는 너무나도 부당한 저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한 이후 형님이 시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시댁에서 어마무시하게 형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시댁에서 형님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사사건건 멸시와 무시를 하고
형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형님 보고 애도 못 낳는 병신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손찌검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매일 같이 집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울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제 코가 석자인지라 편을 제대로 들어드리진 못했지만 형님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장남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벌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몇 년을 버텼다는 게요. 참 형님이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저희 남편이 둘째라서 아무런 지원도 관심도 받지 못해서 역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것 전부 제 착각이나 다름없는 평온함이었던 거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자마자 시댁에서는 분풀이할 대상으로 저를 선택했어요. 저에게 형님에게 했던 것처럼 대놓고 난리를 피우지는 못하셨지만 아주버님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빠르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재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 짝을 정하는 게 어렵다면서 저에게 짝을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왜 배불뚝이에 머리까지 슬슬 벗겨지려고 하는 아주버님의 짝에 찾아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랑 아주버님의 나이 차이가 8살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여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저보다도 어린 동생들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이도 많고 딱 봐도 아저씨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들겠어요? 어머님, 저랑 남편도 중매로 만났는데 아주버님도 중매로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조건도 볼 수 있고 편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주흥매를 서봐야 다 30대 중후반대 여자들만 보여주더라.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어디에라도 나겠니? 적어도 여자가 어려워야 자궁이 튼튼한 법이다. 튼튼한 자궁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과 어울리는 짝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중매로 만나게 해드려요. 왜 내 주위에 어린 년들이 하나도 없니? 너도 인생 참으로 살았구나. 어린 동생들 하나 챙기지 못해서 우리 아들 짝꿍 하나를 못 만들어와 내가 뭐라 그랬어. 여자는 어려야 한다고. 나이 많은 여자들이었다가. 노선이라고 임신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저보다 어린 애들이라고 하면 20대 후반 애들인데. 그 애들이 벌써부터 결혼을 하려고 들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아주버님이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주버님이 엄청난 재벌도 아니고 몸매나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거라냐. 왜 뭐가 중요하다고 그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친구나 동생들 중에 괜찮은 애들 찾아봐라. 말 잘 듣고 내 여자라고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따박따박 시댁에서 부르면 찾아오고 하는 애들 말이야. 요즘 시대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욕심 많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 큰아들의 평생 다 여자를 찾는 건데 이게 뭐가 까다로워? 요즘 애들은 청신머리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 우리 때는 애였고 반일도 나가고 말이야. 시댁에서 부르면 씻다가도 달려나갔었어. 요즘 애들은 편하게 대해주니까 아주 드러눕는구나. 정말 고작 그런 잔소리에도 머리털이 전부 뜯겨나가는 기분이었는데 형님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궁금해. 지경이었어요.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에 대해 입을 씻어버리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중매쟁이에게 큰 돈을 주고 아주버님의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긴 했지만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났고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혼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퍼줄 것처럼 새로운 형님에게 헌신을 다했지만 그건 아주 잠깐의 시간뿐이었어요. 다시 한번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 하루 빨리 임신을 하라며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형님과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형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셨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건지 차일피일 계획을 미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한 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도 형님에게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시댁은 점점 더 독촉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한 해 하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시댁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저희에게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계획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무조건 장남이 아이를 낳고 낳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둘째 아들네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임신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도 벌써 34살이 되었는데 더 늦으면 저 또한 노산에 접어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부부에게 언제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장남 집착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고 형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전에 했던 짓을 고스란히 반복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엄청나게 신봉하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 같은 여자인데 시어머니는 그 무당이 아주 대단한 여자라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기꾼 같은 무당에게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붓고 그 무당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어머니가 신기한 정도였어요.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형님네 집에 무슨 12건세기 부적을 곳곳에 집어넣기도 했다더라고요. 형님이 서랍을 열다가 부적을 발견하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집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집 내가 사준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네요. 형님이 진절머리를 쳤던 것은 그것뿐이에요. 아니, 했습니다. 형님 보고 전화를 걸어서는 흰색 네이만 입으라고 강요를 했대요. 글쎄, 내가 하는 소리 절대로 허튼 소리로 넘기면 안 된다. 내가 신령님께 물어보니까 임신굿을 해야지만 아이가 들어선다고 하더라. 근데 그 굿을 하려면 오늘부터 2달 동안은 같은 침대를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각방을 쓰도록 해라. 흰색 네이에 흰색 잠옷만 입으라고 하니까 꼭 지키고 형님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해준 말을 고스란히 들려주면서 저한테도 이런 소리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한테는 안 그러고 이전에 이혼하신 형님한테는 그랬어요.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형님께 그냥 참으세요 하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형님네 집에 방문을 해서는 집안 곳곳에 부적이니 쌀알이니 팥이니 이상한 것들을 잔뜩 뿌리고 가셨대요. 저한테 죽겠다면서 앓는 소리를 내시는데 형님네 집이 많이 기울어진 집이라 이혼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졌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돈을 꽤 잘 버는 연구원이라서 형님네 친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댁도 재산이 있으니까 용돈은 섭섭치 않게 주시곤 했거든요. 그러니 친정 때문에라도 이혼을 해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형님의 처지가 안쓰럽고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도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시에 아주버님네를 찾아가는데 형님이 글쎄 흰색 잠옷이 아니라 까만색 잠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형님은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옷차림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불같은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형님을 발로 차버린 거죠. 도대체 그 노인의 무슨 힘이 그리 좋은 건지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흰색 잘못 아니면 부정 탄다고.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시커먼 옷을 입어. 내가 이러려고 그 큰 돈을 쏟아부은 줄 알아? 내가 그 굿판에 넣은 돈이 얼만데? 2달 동안 같은 침대도 쓰지 말랬는데 시어미 말이 아주 우습게 들리지.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발길질을 당하고 이대로는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튀어버린 거죠. 물론 형님네 친정에서 형님을 엄청나게 구슬려서 다시 아주버님 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형님의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예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때서야 한 거죠. 아니,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그동안 왜 나한테서만 찾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검사 한번 받아보자. 나도 이대로 살다가는 당신 어머님 때문에 피가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비뇨기과 가서 검사해. 아주버님은 별 생각 없이 젊어 자기한테 문제가 있겠냐며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주겠다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진행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여태 형님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쎄 아주버님께서 무정자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자 형님은 당당히 줬는데 시댁에서는 그것까지도 형님 탓을 하며 형님을 괴롭혔어요. 도대체 그동안 우리 아들에게 이 인스턴트 식품을 얼마나 먹인 거야? 내가 내조를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무정절증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제 탓이 되나요? 남편이 제가 해준 밥보다 어머님이 해준 밥을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럼 어머님 탓이죠.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얼마나 건강했는데 이거사. 이게 다 저 팔자를 무시하고 결혼을 시킨 데까지 뭐냐? 밥에다가 너 나쁜 거라도 탄 거 아니야? 내가 밤마다 저주 기도를 내렸을지? 내가 어떻게, 아니,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 갑자기 생겼을 리가 없다는 말이야. 어머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제 탓을 하고 드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남편이 무정자증인 게 제 탓이냐고요. 저도요.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누구보다 임신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형님은 매일 밤 눈물로 샤워를 하는 수준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친정 문제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더욱 힘들었겠죠. 시댁에서 도움을 받고 아주버님이 주는 생활비 아니면 당장 친정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였으니까 그날 이후로 형님이 마음고생을 얼마나 한 건지 살이 정말 쏙 빠져서 뼈만 남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데 제 속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긴 게 저희 부부가 임신을 피한다고 피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덜컥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는 무조건 장남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몇 년이나 제 귀에 피딱지가 않게 이야기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지? 뒤집어져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숨길게? 따로 있지. 임신을 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겨. 내가 장남이 먼저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이거는 우리 지휘관을 무시한 처서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해가 진 걸로 특히 7개월이나 숨긴다는 말이야. 엄마, 아들이라 아들. 형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도 못 가지는 마당에 우리가 아들 낳으면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남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모의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긴 했던 건지 아들이라는 말에 지금 어머니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던 시부모가 둘이 서로 눈빛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저와 남편을 불러 앉히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난보다 먼저 아들을 낳는 건 안 된다. 우리 집은 기둥 뿌리가 뽑혀나가는 소리야. 예전에 스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집안의 부를 유지하고 싶으면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낳으면 그네네 줘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제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잘 들어놓고 왜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 우리 큰 애가 무정자증이라고 했을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너희도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잘 되어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하지 않겠냐? 절대로 큰 아들이 먼저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대대손손 행복해진다고 했다.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못 가시는 건데 왜 저희 아이를 아주버님 댁에 보내야 하냔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뱃속에 키운 아이고 제가 엄만데 누구한테 애를 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뺨을 확 날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짝소리 나게 한 방 얻어맞았고 믿기 전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눈이 완전히 돌아서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무정자증이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우리 큰애에게 주라고 하잖아. 지금 집안이 일어난다는데 물불 가릴 때야. 지금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있는 며느리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형님에게 했던 행동처럼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부적을 놓고 가기도 하고 저에게 파들 던지기도 하는 겁니다. 잡기가 없어야 깨끗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이는 아주버님네의 아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정말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애가 나오자마자 형님에게 저희 아이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도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못해서 세뇌가 되어버린 건지 뭔지 저에게 감격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울게. 동서 덕분에 나도 행복하고 우리 직원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어. 동서의 이승관 희생은 내가 평생이 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고마워, 정말. 이게 무슨 눈 뜨고 아이 뺏기는 소리예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이 절대로 못 드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 아이 내가 키워야지. 왜 형님이 키운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어도 안 돼요. 내놔, 내 아이야, 내놔. 출산의 고통을 잊기도 전에 저를 둘러싸고는 제 아이가 당연히 아주버님네 아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방금 왜 넣고 와서 무리했어?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를 또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부모님도 형네 부부도 저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우리한테도 나중에 섭섭지 않게 챙겨주신다는데 서로 좋은 거지. 저는 그 말에 정말 영혼이 빠진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몸조리도 채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도 무척이나 난감해 하더라고요. 당연히 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워낙 시댁의 재력이 좋고 하기에 양육권과 친권이 시댁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상황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이후 직장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편에게 받아서 사용했으니까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빼앗기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점점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어리나가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공허함이 계속 커져만 가서 마음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형님네 집으로 떠나고 그 곁으로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계속 찾아와서 모유를 유축해서 아이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치도록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정말 미쳐가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과 몸 모두 망가져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죠. 우리 이혼하자라고요. 앞으로 내 아이를 남에게 빼앗긴 걸 잊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도 남도 아닌 형님 댁에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명절이고 시댁 행사고 내 아들이 떡하니 남의 아들이 되어 나타날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고? 뭘 그렇게까지 윤원을 떨고 그래? 애는 또 가지면 된다고 말했잖아.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제정신이야? 애를 형한테 주고 난 다음부터 온 가족의 행복해진 거 모르겠어. 눈앞에서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심정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댁 집안 사정만 헤아리는 남편을 뭘 믿고 제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 포기를 하고 이혼만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면 위자료를 섭취한 게 챙겨주겠다는 시댁에 말해요.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남편으로 넘겨놓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근데 합의 이혼 도장을 딱 찍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시댁에서 말을 바꿔서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너는 해를 데리고 가봤자 안 되고 손가락 빠는 거 밖에 못하지 않았니? 사람이 욕심내면 솟아있는 일을 그르치는 거란다. 이번 기회에 인생을 한 번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만 우리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좋겠구나.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은 동서를 찾지도 않아 내 품에서 먹고 자고 나만 찾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엄마라고 알겠어. 형님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마치 제 아들이 본인의 아들이라는 걸 세뇌시킨 사람처럼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치가 떨리는 뻔뻔함에 저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시댁을 떠나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이를 눈앞에서 빼앗긴 엄마의 처절함이 얼마나 깊은 건지 지옥 같은 생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끝도 없이 그리워하느라 지독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형님네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더러운 걸 봤다는 얼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아이란 말이냐. 이 아이는 원래부터 큰애네 아이였고 내 큰며느리가 배 아파 나 혼자식이다. 내가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 뒤로 아이를 꽁꽁 숨겨놓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 남편에게 애원을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서 하루 종일 가슴만 부러졌고 살았어요. 아이의 성장을 단 한 번도 지켜볼 수가 없었고 그 미련을 털어내는데 그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미련을 털어낸 이후 정말 이를 악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타고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업이 저랑 천직이었던 건지 뭔지 제가 말발이 너무너무 신뢰감 있게 좋았었나 봐요. 저랑 상담을 진행한 고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계약을 해주었고 처음에는 성과급이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 저는 보험 판매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판매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인센티브라고 말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추가 수당을 다 싹 쓸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월급을 챙기게 되었어요. 이후에 승진의 승진을 거쳐서 보험 지점 하나를 맡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게 제가 이혼을 한 지 딱 10년 차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계속해서 보험 대리점 운영과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판매를 하면서 수사업이라든지 금리 같은 부분에 빠삭해졌고 저는 주식이라는 분야에 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고심 끝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1, 2년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고 창피하지만 마이너스를 찍는 주식 투자 종목도 있기도 했어요. 원래 투자라는 게 이익만 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단기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생각으로 묶여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시하면서 지나갈 줄 알았지만 굉장히 그만큼이 빠르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필사적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팔기판을 팔아 바꾸고 살다 보니 피곤하긴 했지만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점점 가치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자신감이라도 채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일을 힘겨워하면서도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용기와 도전을 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르더라고요. 애초에 단기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긴 했었지만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바라보았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났어요. 이 정도까지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부동산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유심히 보지 않던 항목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바로 상가 건물 매매란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건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주식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현물이라 함은 역시 부동산이 최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가 건물 잘 고르는 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알게 되었어요. 구매하려는 상가 건물에 장사가 잘 되는 카페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건물이 수익면에서 아주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마침 꽤 괜찮은 가격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매자를 찾는다고 떴는데 그 건물 1층에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페가 인테리어를 잘 꾸며놔서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즐겨 찾는 카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그 건물을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주 쉽고 빠르게 상가 건물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가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1층에 있는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카페 주인이 새로 바뀐 건물주가 누군지 궁금해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세입처럼 잘 지내면 좋으니까 알겠다고 했죠. 카페가 정말 말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길래 두리번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어떤 노인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타이밍 아주 좋다며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 되시는 분이에요? 타이밍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았는지 여기가 카페 사장님이신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가족분들이 하신다고 했나요?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다한 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거라던데 잘 지내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어둑한 그 틈 너머로 이상하게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제 앞에서 반갑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잔뜩 진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한눈에 그 익숙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반갑다면서 냉장고에서 한우 세트까지 꺼내오더라고요. 그리고 곧 그 카페 사장이라는 사람도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예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제 건물 1층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옛날 시모였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주택을 어떻게 샀어? 그럼 이 건물의 바뀐 새 주인이 너란 말이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는지. 네, 제가 이 건물의 바뀐 새 주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야,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알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자리를 비켜줄까요? 서로를 알아보고 나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노려볼 때 부동산 사장님도 긴장한 채로 저와 예전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담했어요. 이전 시어머니께 이야기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크게 말했죠. 알다마다. 잘 아시네요. 이 사람은 제 전 남편의 어머니인 분이시거든요. 아들을 둘이나 이혼시킨 시대 최고의 시어머니죠. 거기에 제 아이도 빼앗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는 낙덕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하게 지내고 있는 거군요. 다 몇십 년이 지난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순히 포기해준 덕분에 그네네 아들이 아주 무탈하게 잘 컸고 우리 집안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니? 내가 너보고 이혼하라고 한 적이 있었니? 애 하나 더 낳고 오순도순 살았으면 됐을 거다. 큰애네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라고요? 제 아들은 낳자마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빼앗아 놓고 두 다리 뻗고 잘 살았나 봐요.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미쳐버리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차갑게 일깔하자 순식간에 카페 내부가 조용해지는데 다들 저희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듯 곁눈질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심에 달아올랐고
부동산 사장님도 시어머니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는 한 방 더 치고 나갔죠. 이 카페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아있죠?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여기 계약도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건물 계약하실 때 남은 세입자들 기간까지 연계받으면서 계약하신 건 아니라 재계약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제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전 건물주에게 일부 투자금이며 뭐며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공실로 두면 너도 손해 아니니? 우리도 이제서야 겨우 흑자나 하고 잡았는데 제발 쫓아내지는 말아주렴. 예정이 있는데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니? 원한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더 얹어주마. 어차피 너도 돈 때문에 건물을 산 거 아니겠니? 제가 시큰둥한 얼굴로 딱히 댓글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갑자기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가정사를 슬슬 풀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애가지를 담지 않아서 그런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괜히 애한테 성주를 부리질 않나 이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을 내기도 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장남의 아들이라며 금이야 오기야 저희 아이를 싸고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형님의 자격지심을 건드리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형님은 거지처럼 들러붙어 있던 친정까지도 버리고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연구원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겠습니까? 아주버님이 남편 보고 다시 애를 데려가라는 미친 소리를 짓거린 겁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께 형 때문에 자기까지 이혼을 한 마당에 자기가 왜 이제 와서 아이를 키워야 하냐고 둘이 또 대판 싸움이 난 거죠. 서로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떠넘기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린 두 아들 때문에 졸지에 시어머니가 손주를 떠안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분풀이를 할 곳이 없었고 우리 아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모든 원흉이라 생각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당연히 모든 가족 사이가 틀어지고 앙숙이 되었으니 우리 아들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고 결국은 삐뚤어진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학교에서까지 자퇴를 해버리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 속이 눈 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부러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어요. 그러게 왜 저한테서 아이를 빼앗아 이런 고생을 하세요? 이 카페는 무슨 돈이 있어서 차렸고요. 다 비드로 차린 가게 아니겠니? 그러니까 우리 딱 한 사정을 좀 헤아려줘서 계약을 다시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이제 슬슬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빚은 갚아야지. 그러면서 예정은 훈훈하시는데 제가 왜 이 집의 사정을 봐줘야 하나요? 지들 사정을 제가 왜요? 지들이 뭔데 저에게 제안을 한답니까? 그럴 마음 전혀 없으니까 한 달 이내로 가게 뺐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발 밑에 엎드려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우리 가게 빼면 정말 무일푼의 핀만 잔뜩 남는다. 제발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족을 살리는 셈치고 아량을 베풀어다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너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것도 다 내 업보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잘 됐네요.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며느리들 피 마르게 그 난리를 치더니 제 소원이 당신네들 쫄딱 망해버리는 거였는데 일을 쉽겠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할머니 돈 줘 하면서 나타나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누가 봐도 제 아들인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로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아들아 하고 불러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한 번 보고 저를 한 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혹시 나 찾으러 온 거야?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아들의 문제로 싸움이 났을 때
우리 아들이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 모를 줄 알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 아들이 다 들었고 저를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찾으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시댁 식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더욱 엇나가게 굴었던 거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찾아가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하루도 궁금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감히 내 손주를 어딜 뺏어가려고. 그래, 내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 거짓말하지 마, 아빠도. 큰아빠도 나는 맡아 키우려고 하지 않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떠맡은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 지옥에서 살기 싫어. 나 엄마 따라갈 거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싫어.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가슴이 다 아려왔거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가게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냅두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선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네요. 그리고 내 아들도 이렇게 저랑 살기를 원하니 내 아들은 내가 데려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하던데 그 고집불통이던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아들과 헤어진 지 10수년 만에 우리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가게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건물에서 내쫓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월세를 달란 만큼 주겠다고 이만한 자리가 없다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꺼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간판만 새로 달고는 우리 아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옮겨버렸어요. 아들이 학교를 자퇴를 했었기에 저랑 사는 1년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졸업증을 땄고 남은 시간 동안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거든요. 지금은 건물에 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입자들이 가득 찬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월세를 받으면서 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살 때 진빚도 열심히 갚고요. 물론 아들과 함께 사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쌓지 못한 추억을 쌓으려면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영원히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